하이케이터스. 하이크라고 하는 거는 디스, 이거. 근데 라틴어에는 그 성변화가 있으니까 남성은 히크, 여성은 하이크, 중성은 호크 이렇게 이제 다 다른데 그건 여성형이죠, 먼저. 하이케이터스. 그리고 이제 불어로는 에세이 때. 에세이 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헥사이어티 또는 헥시어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영어 번역이 디스니스예요. 디스니스. 이것임 또는 뭐 이것성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나는 그냥 이하고 이렇게 줄 긋고 이것 이렇게 가운데 줄을 넣어가지고 구분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하이케이터스죠. 이 하이케이터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연원을 보면은 일단 히라보의 아토마 있죠. 아토마, 원자 아토마. 히라보의 아토마가 라틴어의 아톰으로 번역되고 또 인디비주얼로 번역되고 이렇게. 마치 그 영어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로 음역되기도 하고 기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아토마가 그대로 음역된 것이 아톰. 그 다음에 그게 번역된 것이 인디비두얼이고. 그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하고 에이텀하고는 원래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가. 똑같은 하나의 말 두 개로 번역된 거니까. 뜻은 뭐냐면 인디비듀, 나눌 수 없는 것, 분할할 수 없는 것. 개체지, 개체. 근데 이제 14세기에 둔스코투스라고 이름은 둔한 사람인데 둔스라는 게 뭐 약간 우리말로 뭐 정도 되나 뭐 멍한? 둔한 이런 뜻인데 별명은 또 명민한 박사야. 별명은 반대로 명민한 박사야. 중세 철학자들한테 별명, 그때 별명. 토마스 아퀴나스, 천서들 박사 이런 식으로. 이런 별명은 명민한 박사지. 이 사람이 이제 이 용어를 만들었죠. 이 용어를 만든 연유가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그리스 철학에서 개체라고 하는 거는 인식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존재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데 개별자는 인식 대상이 아닌 거지. 그 인간은 인식할 수 있어도 철수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철수는 내가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고대 사람들한테 인식이란 개념은 그거의 어떤 거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질.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인간 본질이 있지. 근데 개체가 본질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 개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는 거를 뒤에다가 뭐뭐 성자 붙이지. 뭐뭐 성. 인간성. 인간성이라는 이 성이 바로 그 본성이지. 인간의 본성이 인간성인 거지. 근데 우리가 철수성이라고는 안 하지. 이런 말은 없지. 이런 말은 없어. 견성, 개의 본성, 견성은 있어도 뽀삐성이라는 이런 건 없죠.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체 이상의 단위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텔리저블하지 않은 존재, 인텔리저블, 가지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보고 듣고 할 수 있어도
적어도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인식은 안 됩니다. 그런데 돈 스코투스는 개체, 개인을 하나의 그 인텔리저블한 존재로 생각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개체라는 말을 대체해서 그래서 하이케이터스라는 말을 쓴 거죠. this 이것 성 이렇게. 이거는 그 이제 서양 역사적인 흐름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한테 예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신도가 있는지, 신도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에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모이면 이게 그냥 교회인지 이거죠. 이거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는 예민한 문제지.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보편자 실제로냐, 유명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름, 이게 모였을 적에 이 집합을 부르는 이름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 이름 이렇게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물, 노미널리즘, 중세의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보편자 논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 맥락을 은근히 깔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깔고 있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그 뒤에 나온 이 돈 스코투스가 하이케이터스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중세 종말을 이론적으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암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뭐 노조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암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그 윌리엄 무캄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이제 명확하게 이런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개별자를 개별자로서 인식하지 않고 자꾸 그걸 환원하려고 하는, 뭔가를 자꾸 환원해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은 사실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는데, 사실은 일상 상식에서는 개체가 중심이지. 일상 상식에서 우리가 뭐 고유명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학문적인 맥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도 사실은 그런 환원주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옛날의 환원주의는 그 개별자를 그 위에 있는 보편자로 환원하려고 한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개체를 자꾸만 그 개체 이하로 환원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물론. 유물론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뇌의 결정. 뇌의 결정일 수도 있고 가장 그 전형적인 게 뭐냐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의존자지. DNA로 가장 전형적인 게 바로 그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바로 그 DNA로 인간을 유전자로 환원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인간 현대판 환원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그 유진이라는 이름이 많지. 유진 오넬, 유진이 좋은 유전자는 뜻이야. 유라는 게 좋다는 뜻이고, 진이 이제 그 유전자. 유단의 유진들이 많아, 미국에는. 본론과 벗어나는 약간은 쌓이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로마 시대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물론적인 원자론과 기독교가 부딪히잖아. 서로 안숙이거든. 창조주를 갖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 사상과 이걸 모든 걸 다 원자로도 환원해버리는 걸 원자로는 완전 서로 양극이잖아. 양극이잖아.
참 재미있는 건 그 똑같은 풍경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원자론의 후예가 바로 2차 도키스 같은 그런 유전자 중심주의라든가 또는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시냅스 가지고 막 인간 설명하는 이런 거고 이쪽에서는 또 뭐야? 미국의 그 전통 내려오는 그 유대기독교 근본주의 지금도 여전히 이제 미국을 지배하고 있죠.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사실 이거하고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단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로마에서 있었던 그 구도가 참 흥미롭게도 미국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이제 근현대 와서 근현대 넘어가 가지고 이런 개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한 중요한 몇몇 그 포인트를 짚어본다면은 라이프니츠 상식의 세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세계하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바가 굉장히 고급적인 사회의 세계가 괴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이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 다른 사상에 비해서 이 개체라고 하는 거를 개체의 개체성을 인정한 흔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과학적, 철학적, 또 때에 따라서 예술적 그런 사상들은 우리가 일상으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체성은 진짜 리얼티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리얼티가 있고 그걸로 자꾸만 개체를 환원해서 보려고 하는데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지. 그 개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라이프니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모나드지. 근데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런 모나드가 있다. 카이사르의 모나드는 뭐냐면 이 카이사르의 수로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로마니스트 났다, 뭐 카타고 싸웠다, 뭐 갈리아를 정복했다, 에비코가를 건넜다, 폼페이하고 전쟁을 했다, 클레오파트라고 뭐 사형을 받았다, 원론에서 저기 암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이도 뭐 많이 있겠지. 이 사이도. 중요한 것만 이런 거예요. 이런 수로들이 쫙 이어지는 게 모나드예요. 카이사르의 모나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이 디자인하는 거죠. 신이 디자인.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가 17세기 서양 철학을 양분하죠. 스피노자는 전통적인 이런 디자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 세계 자체가 신적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거기에 저항해서 전통적인 그런 서양의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디자인된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나드를 말하자면 신이 디자인을 한 거야. 시절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한 거야. 그 라이프니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고 그리고 현대에 오면은 개체성을 극복을 하면서도 또 개체라는 거를 무시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개체라는 개념을 실체화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체를 뭔가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생각이 나타나요. 이제 이 대목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이 대목이. 개체라고 하는 거를 실체화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개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게 어디까지 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내 몸 요렇게 요렇게 여기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의미지 물리적으로 나는 여기지만 이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한테 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 말은 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라는 게 묘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개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실체해버리면은 이게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다른 타자들과의 그 관계와 생성과 이런 거를 부차적인 걸 만들어버리는 거지. 나라는 걸 실체화해버려. 그 나라는 걸 실체화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불교에서 이게 아집이야, 아집.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는 게 인도 철학의 아트만을 번역한 거예요. 아로 번역한 건데 이 아트만이 뭐냐면 실체로서의 개체지. 그거에 집착하는 게 아집이지. 이것도 반대로 환원주의는 개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위에 뭔가 어떤 거를 다 환원해버리거나 반대로 또 입자니 뭐니 이런 것도 환원하면은 이 개체의 개체성이 없어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일상 살아갈 적에는 분명히 사람도 그렇고 뭐 강아지도 그렇고 다 분명히 고유명사를 가진 개체란 말이야,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이게 개체를 너무 실체화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환원주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체의 개체성을 부정하거나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체라고 하는 거를 그 조금 더 관계와 그 생성과 이런 거 차원을 거기다 잘 가미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세 사람을 짚어보면은 한 사람은 질베르 시몽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 번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질베르 시몽동. 이 사람은 벨루그송하고 들레지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디비주얼 이 개체를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체화 인디비주에이션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말 쓰더라고. 이렇게 인디비주얼을 전제하고 그거의 개체화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반대로 이 인디비주에이션, 이 개체화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서 개체 생각해야 돼.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개념으로 말하면 동일성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차이 생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이 생성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바탕 위에서 동일성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 우리가 조금 뒤에 나온 사람이 그 메르나르 스틸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시몽동의 후계자격이에요. 이 사람이 기술 철학 아주 대가인데 데리다한테 배웠지 아마 이 사람 내격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시몽동 얘기에서 이 인디비주에이션에서 인디비주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뭔가 인간 중심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이렇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체가 개입을 해서 어떤 마름질을 하는 마름지 알지? 마름지. 그저 양복 만들 쪽에 이렇게 그 천을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는 게 서양 사람들 성 중에 왜 테일러잖아. 테일러. 그 테일러라는 성이 이 마름질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테일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데리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 텍스 바깥은 없다. 데리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저게 이제 많이 오해를 많이 당하는데
그 데이터가 텍스트박 같은 거 없다라는 말을 그래 저거는 언어 중심주의다. 언어 중심주의. 결국은 모든 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결국은 언어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언어 중심주의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텍스트라는 이 말은 라틴어의 텍세레, 텍세레, 라틴어에 짜다, 짜다한테 짜다, 짜. 그 이제 섬유 같은 거를 텍스타일이다, 텍스타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데리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언어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뭐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 당연한 거지. 관계를 떠나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이렇게 얽혀 관계 다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그 관계를 떠나서 무언가가 이렇게 턱 자기 혼자 이렇게 따로 있다. 그런 것은 이게 어디냐 이 세상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용상 들레주가 말하는 내재성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스티글러 얘기로 돌아오면 스티글러는 여전히 신홍동한테는 이렇게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를 마름질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런 고전적인 인간중심주의가 많이 남아있다고 비판해요, 스티글러가. 그 비판이 정당한 비판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어쨌든 스티글러는 그런 식으로 비판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 객체와 주체가 구분이 안 되는 그 주체가 일방향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 같은 걸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더 가죠. 그래서 이 사람 이마 모토가 있지. 기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기술을 만든다. 기술이 먼저 기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기술을 만든다. 이 사람 스티글러는 왜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그 신유물론 실제론자 얘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스티글러는. 그래서 그 브루노 라피르라고 있잖아요. 그 라피르니 그 뒤에 나온 지금 한참 활동하는 사람들, 나랑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 그 신유물론자들 얘기하고 이제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지, 이 사람은. 실제 또 라피르하고도 뭐 작업했던 것 같고. 정리해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개체를 뭔가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체를 또 실체하는 것도 아니고 개체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개체화라는 그 생성과 그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개체가 그 넥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개체라고 하는 게 똑 떨어진 그런 개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내 개인 성격으로는 이게 추상적으로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맥락에 따라서 그 얘기를 뭐 어떤 우리 생물학적인 이런 삶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사회 속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아주 좀 고유하고 내면적인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층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하나 이름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 중에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거겠지 이 사람들이. 심홍동은 제법 소유가 됐어요 그 사이에. 발돋움 됐고 원래 이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웬만한 책이 나왔고 연구소도 한국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스티글러는 아직 아마
없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드레지 같은 경우도 심엉동을 많이 참조했죠. 심엉동을 많이 참조하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 차이 생성의 바탕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또 그 저번에 얘기했듯이 존재에서 생성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그 생성을 원리로 하는데 그 생성에서 어떻게 그런 개별자나 인칭이나 보편자나 질서가 나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차이 생성을 위주로 하면서도 개체의 개체성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개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들레즈가 바로 그렇게 개체를 딴 데로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실체화하는 것도 아닌 맥락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이제 에세이 때인 거지. 하이케이타스. 에세이 때. 그 개체를 불교 같은 경우 불교 같은 경우는 그 개체에 집착하지 마라. 아에 집착하지 마라. 아집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아집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심량 용어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용어예요. 그게. 단순히 야, 너 왜 이렇게 아집이 세냐 이런 뜻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걸 이제 해체하는 거지 이렇게. 아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고 네가 어떤 실체라고 알고 있는 그 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연기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그 인과 연의 흐름 속에서 있는 어떤 매듭일 뿐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걸 해체하고 비우고 그래서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스타일인데 이런 들레즈라든가 이제 이쪽하고 연관되는 몇몇 그런 어떤 흐름은 이 흐름하고 좀 달라요, 불교하고. 이거 다르고 들레즈 같은 경우는 확장된 개체를 얘기하는 거죠. 확장된 의미에서의 개체. 개체를 실체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해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뭐라고 표현하나 딱딱하게 이렇게 된 개체를 훨씬 더 유연하게 이해를 하는 거지. 확장시켜서. 들레즈 얘기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기술, 요새의 기술하고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거나 사람 있거나 이게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나하고 별개지만 실질 내용상으로 이 안경은 그냥 내 몸의 일부거든 사실. 내 삶,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 바깥에 있는 거지만 뗄 수 있는 거지만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 삶의 차원, 얘는 그냥 내 몸의 일부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개체, 원래 순수한 의미의 개체에는 이 안경 개념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치. 얘는 나랑 거의 지금 한 문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내가 개체라고 그럴 적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 벌거벗은 개체가 아니거든. 사실은 이 옷도 인간이 옷을 입는데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목욕할 때 빼고는 이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옷을 입지 않은 인간이라는 건 상상이 어렵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 개체지만 사실 개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이렇게 이 개체하고 도저히 뗄 수 없는 어떤 맥락들 속에서 개체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사이보그가 발달하면 사이보그가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사람 누군가는 팔이 3개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 이거 징그럽더라고 처음 보니까 팔이 3개여가지고 이렇게
그거하고 가끔 뭐 많이 작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보기에도. 더 그러고. 이미 뭐 구글 안경 같은 건 뭐 여기 막 뜬다며. 떠서 막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터미네이터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사이보그가 점점 발달하면 이제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중물적인 예인데, 중물적인 눈에 보이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 중물적인 예인데, 조금 더 이 생각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조금 더 레벨을 해보면은 이게 개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말의 원래 의미의 개체가 딱 고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관계와 생성 속에서 개체라고 계속 확장되고 달라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핸드폰이라는 게 기계지만 이 핸드폰이 이게 보통 기계는 아니라 없으면 못 없으면 뭐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이거 핸드폰 없으면 할 게 없어. 뭐 시간도 안 보이지, 뭐 날짜도 못 보지, 스케줄도 까놓고 잘 확인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내 물리적으로는 바깥에 있지만 사실 이거 거의 나랑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런 정물적인 기술을 넘어서 사회생활, 타인과의 관계, 언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개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에우클리데스 기하학이 무조건 그게 다인 줄 알았다.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에우클리데스 기하학은 이만 기하학의 특별한 경우였던 거지. 알고 봤더니 고전적인 의미에서 개체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식의 생성과 관계를 다 빼버린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지. 실제로는 사실 하이케이타스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하이케이타스들을 만들어가는 것. 근데 그것이 들레즈 사회에서 이제 하이케이타스라는 개념을 차지하는 중요한 어떤 측면이죠. 지금 이야기한 이 하이케이타스 얘기는 약간 개인을 예로 들어가지고 개인 얘기했는데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 얘기를 조금 사회적인 차원으로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기존의 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보편자들, 뭐 가족, 어떤 직장, 학교, 뭐 어떤 국가 이런 식의 보편자들이 이렇게 있고 개별자들은 그 보편자의 예화, 인스턴시에이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 집합론에서처럼 이렇게 누층적인 위계를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서 뭐 가족이 되고, 가족들이 모이면 뭐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이면 뭐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누층적인 위계를 이루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사고가 있었는데, 하이케이타스라는 생각을 그 개체의 경우가 아니라 약간 집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하이케이타스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다양체인 거지, 사실은. 다양체가 뭐냐? 다양체에 대해서는 리만, 베르그송, 들레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다양체 개념을 지난번에 한번 논의했었는데, 아마 한 봄, 5월이나 6월 정도에 그 책이 나올 텐데, 거기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다양체론이 그 보로로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한번 보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직관적인 스타일로 지금 얘기하는 다양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와 여럿이, 원과 맨이지, 하나와 여럿이 이렇게 집합론처럼 닫힌 어떤 누층적 위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열린
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그게 다양체죠. 그게. 하나와 여럿의 누층적인 위계, 얘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게 하나가 되고, 그죠? 여럿이 모이면 하나가 되지, 그지? 또 얘들이 이렇게 모이면 또 얘는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식의 이렇게 모이면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어떤 하나와 여럿, 일자와 다자의 관계를 집합론 스타일로 이렇게 쭉 누층적인 그런 층층이 쌓이는 거지. 층층이 쌓이. 층이 이렇게 쭉 쌓이는 누층적인 그런 이런 위계로 하는 이런 이렇게 닫힌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와 여럿을 그게 아니고 하나와 여럿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일종의 뭐 네트워크라고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와 여럿이 딱 닫힌 방식이 아닌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분산된 여럿도 아니고 딱 동일성으로 고착된 하나도 아니지.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딱 하나로 닫힌 어떤 이런 이렇게 닫혀서 딱 하나가 됐다면은 이건 이제 닫힌 어떤 하나일 뿐이고, 반대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다 이렇게 있으면 이건 그냥 여럿이지, 그냥. 근데 그냥 여럿도 아니고 딱 닫힌 하나도 아닌 그런 어떤 이런 얼기설기한 하나의 장을 이루는 이런 게 다단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애가 하나 이렇게 더 역동적으로 생각하면 떨어나갈 수도 있고, 어떤 애가 또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도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류의 조직들,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조직이 너무 동일성이 강하면 아까 같은 이런 집합론적인 누출 위기가 되고, 그 조직이 너무 느슨하면은 뭐 그냥 흩어진 여럿일 뿐이지 아무리 연대도 없죠.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어떻게 다양체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다양체다, 이런 게. 다양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게 사실은 헥사이팅인 거죠. 저놈이 하이케이타스인 거죠. 그러니까 집합적인 의미에서 하이케이타스인 거지, 제가 바로. 마치 아까 우리가 사이보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저 다양체도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나의 개체는 개체인데 실체화된 개체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개체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역동적으로 확장돼가는 그런 개체인 거죠. 사실은 개인을 가지고서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하이케이타스가 집합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실 다양체인 거지. 다름 아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집합체로 얘기할 적에 저기에는 상당히 큰 어떤 윤리적 내지는 정치적 함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충격 위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의 권력들, 어떤
누충적 위계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올 때는 저게 달갑지가 않은 거지. 자꾸 이상한 놈이 만들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그 들러지가 그 괴물이란 말 가끔 쓰잖아. 괴물. 그 괴물인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그래서 참 그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 사는 게 참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거를 더 조직으로 가면 답답하고 억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덮어놓고 다 풀면 뭐 그냥 인간 사회가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막 그야말로 정말 뭐 혼란스럽고 이걸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좋은지 그건 정말 일반론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판단력이 있어야 돼. 판단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판단력이.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으로 볼 적에 하이케이타스와 다양체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규모가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째로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그 하이케이타스 되기, 하이케이타스 되기 또는 이제 다양체 창조하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철학이라는 게 오용 내지 남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악용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생명 철학 같은 것도 그거 자체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뭐 지당한 말씀인데 실제로 보면은 생명을 찬양하는 그런 생명 철학이 팔심을 비롯한 그 정치 철학이 악용된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히틀러가 뭐 니체를 뭐 찬양하는 뭐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악용, 남용, 오용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철학은 메타적인 학문이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아주 추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메타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른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케이타스 다윈치 얘기도 뭐 누가 뭐 그걸 악용하려고 마음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거의 모든 점이 다 그래요. 철학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은 하이케이타스 되기 또는 이제 다양체 만들기, 다양체 창조하기 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치적 지향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자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어떤 기표체제. 그 기표체제라는 말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호들을 가지고 사물들을 이제 지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호라고 안 쓰고 기표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 맥락이 거의 깃들어가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 그게 그 기호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쫙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맥락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 기표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라든가 컵이라든가 책상 같은 것들은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들인데 사물을. 근데 예를 들어서 군대로 얘기하면 소위, 중위, 대위 같은 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소위, 저 사람은 중위, 저 사람은 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표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는 그 기호가 사람을 가리킨다는 뉘앙스가 거기 들어가요. 라캉이 가끔씩 사용하는 그 대타자라고 하는 거, 그 대문자 타자라고 할 때 그 대타자라고 하는 거는 뭐 얘라든가 누구 같은 소타자가 아니라 그 시스템 그게 대타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표체제. 들레즈 가따리는 기표체제란 말을 쓰고 regime of science란 말을 쓰고 라캉은 이제 대타자 그 the other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알티어도 그렇고 그 양자의 차이 중에 하나는 그 라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사람을 가리킨다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라칸 같은 명확하게. 들레즈는 이제 뭐 그 두 개 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섞여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기표 체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떤 국가적인 체제, 국가적인 체제와 아주 상통하는 거고, 그래서 하이케이타스나 멀티플리시티를 추구하는 거는 그런 어떤 기존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인데, 자본하고 이 그 하이케이타스 되기는 양면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두 개가 궁합이 잘 맞는 측면이 있고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하이케이타스 되기나 다양체 창조하기는 자본주의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끝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거든. 자꾸 만들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계속 뭔가를 창조해내야 돼요. 그 슈페터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우리가 오늘 자주 사용하는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지. 그 이노베이션, 여기도 SK 이노베이션이냐, 이것도.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회사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하이케이타스 되기나 이 멀티플리시티 창조하기라는 이런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하고 친화적이에요. 모든 형태의 그런 창조를 억압하는 것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궁합이 안 맞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봉건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종교가 강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이슬람교가 좀 그렇죠. 이슬람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산주의 같은 거,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나 지금의 북한사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억압적인 체제는 당연히 이런 하이케이타스 되기를 당연히 누르겠지. 못 만들게 만들겠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이 열려가고 뭔가 만들어내고 끝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화적이다. 그런데 또 그 다른 한쪽 면을 보면은 두 개가 상당히 대립적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계속 열려있고 움직이고 뭔가 끝없이 만들어내는 장점이 역동성이 있지만, 그 모든 거는 오로지 단 하나를 위한 거지. 사실은 딱 하나. 당연히 뭡니까? 돈이지. 그러니까 모든 창조나 모든 열림이나 역동성이라는 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그 모든 게 사실은 그 돈이라는 걸 다 수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어떤 그런 창조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니까, 자본주의가 망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자본주의는 근본적인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그런 이제 그 돈의 노예를 만들고, 뭐 그거야 우리가 뭐 일상을 느끼니까 굳이 뭐 설명할 것도 없지만 그런 어떤 착취도 막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철학, 하이케이터스나 이런 종류의 철학은 자본주의와 양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조금만 더 이제 조금 구체화해 본다면, 우선 처음으로 얘기할 건 이제 생명의 귀환이 있다. 생명의 귀환. 그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미셸 푸코가 말하는 생명 정치지. 바이오폴리틱스, 생명 정치. 모든 생명체, 특히 인간을 하나의 어떤 통계학의 어떤 숫자로 환원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 뭐 이혼율, 무슨 이런 걸 이제 어떤 조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그런 어떤 푸코가 말하는 생명 정치, 생명 억압하는 그런 생명 정치와 아까 얘기했던 건 자본주의, 돈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저항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그 주제고, 하이케이터스가 된다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주체. 국가 장치나 그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떤 특정한 유형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주체로 길들여지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주는 어떤 상징적 죽음을 요구해요. 심볼릭 데스, 상징적 죽음. 그런 시스템이 주체에 부여하는 그 심볼들의 체계, 기표 체계를 벗어나는 건데, 이게 사실 지극히 너무 어려운 그 얘기죠,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 상징을 얻으려고 사는데, 보통 그 현실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뭐, 중위는 당연히 대위가 되고 싶고, 뭐, 그리고 다 그런, 어느새 마찬가지지. 가장 부장 되고 싶고. 근데 상징적 죽음을 하라 그러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그 흔드는 노력이 없으면은, 결국 그거는 뭐 누구도 그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강구하게 자리 잡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벗어나는 그런 행위나 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 굉장히.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이제 타자에 되길 얘기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레비나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 예수가 돼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난 그래서 그거 너무 좀 아닌 거야. 그건 이제 어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정말 인간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거의 극한에 갔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숭고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런 게 과연 윤리가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자꾸만 해야 이게 뭐가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뭐가 또 나타나는 것이지, 다 안줘버리면 세상에 아무런 차이도 안 생기는 거지. 그런 점에서 뭐 그렇게 극한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라는 걸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 원래 노동이라는 게 인간이 이렇게 그 삶과 접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 노동하면서 또 사회적인 그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19세기의 자본 시스템이 도래해가지고 발달하면서 노동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고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참 인간이 뭔가 노동한다는 거를
원래 그 상당히 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노동한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이케이터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 그게. 이런 식으로. 또, 그 같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역시 또 하이케이터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미 완전히 시스템화된 그런 노동 현장에서는 사실 뭐 솔직히 그건 사치스러운 예가 돼버리는 거지. 다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뭐 옛날에 무슨 뭐 19세기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사실 뭐 그렇지 뭐 지금도 그 노동 현상이라는 게. 그러다가 또 사고당해서 팔도 잘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아까 내가 이야기한 저런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계속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오늘 하여튼 이 하이케이터스 얘기를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하이케이터스에 대해서.